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려면 북한도 무언가 해야 할 것이라며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하노이에 집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비건 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의제 담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노동가동 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연금과 보험 등 각종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체노동 정년 기준이 29년 만에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운영 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감사 결과 상금 횡령과 인권 침해, 김경조 전 컬링연맹 부회장 일가의 사유화 등이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도자 가족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혁신 기술을 집약한 갤럭시 S1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수첩처럼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갤럭시 폴드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경기와 충청, 전북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계속되다 주말부터 사라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데다가 환경부 문건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국이 더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해서 비판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열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이슈로 전국 전환을 노리는 이런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극우의 길을 고집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 이어서 한국당이 남북 경협을 북한에 안겨주는 선물 보따리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냉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에 동참은 못할 망정 재를 뿌리는 행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낡은 사고를 고집한 결과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만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립니다. 이 자리에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은 환경부 문건 의혹에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5.18 망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환경부 문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였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야당을 향해 정권에 먹칠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먹칠은 스스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체크리스트 발언은 수사 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미리 합의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 당권 경쟁이 극우, 극단주의의 판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한국 정치의 시계를 반민주의 시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불복해 간담회를 여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역시 3년 전 박근혜 정부의 반응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2년 만에 국내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비서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제안이 양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아직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겠다는 응답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양 전 비서관이 이달 안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당에 복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입니다. 양 전 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게 되면 재작년 5월 대선 승리 직후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국내 정치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위한 의제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북한 김혁철 특별대표가 어제 하노이에 도착했고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역시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노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현희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 앞입니다. 예, 김혁철 특별대표 움직임 오늘 오전에 좀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북한 실무진들이 묵고 있는 숙소 영빈관 앞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그 김혁철 대표가 어제 공항에서 타고 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기는 했는데요.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혁철 대표가 어제 공항에서 타고 온 차량 곧 출발할지도 모른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전 준비를 담당하는 김창선 부장 등은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노이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둘러봤는데요.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지을 의제 협상을 앞두고 신중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혁철 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반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였는데요. VIP 출구가 아닌 일반 출구를 이용해서 공항 밖으로 나온 북한 협상팀은 곧바로 숙소인 이곳 영빈관으로 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측 실무진이 모두 하노이에 집결한 건데요.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렀는데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 협상 담당자들까지 하노이에 들어온 만큼 이제 합의문 완성을 위한 실질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측 협상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시간상으로 보면 도착했을 시간은 맞는 거죠? 네, 하노이로 향하고 있다던 비건 특별대표 아직 하노이에서 그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외신 보도로도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 소식통들 역시 비건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했을 크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 공항을 이용했거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정부 귀빈실을 이용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 역시 어젯밤 하노이에 도착한 게 맞다면 오늘부터 북미 양측의 의제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제 회담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양측 모두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회담 의제와 하노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매듭짓는 등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만큼 언제 어떻게 두 사람이 접촉할지 얼마나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한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에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우회적인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이번엔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거라며 또다시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 정상회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is will be the last meeting by any chance, but I do think that the relationship is very strong. 김정은 위원장과의 후속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전날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없는 한 서두를 것이 없고 급박한 비핵화 시간표도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꺼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해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이어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북한의 입지를 부각하며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라는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야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가능함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이 로드맵에 포함할 것을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 제재 해제를 미국이 인정하기에는 장애가 높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면 외화가 북한 체제에 유입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을 경계하는 만큼 대가로 이를 줄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호소문을 계기로 실시한 감사 결과 선수 인권 침해와 부실지도, 상금 횡령과 채용 비리 등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팀킴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그동안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 일가로 구성된 지도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는 5주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전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을 수렴하는 등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2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의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서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필리핀에서 재반입된 폐기물 4,600톤은 해당 업체가 자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3월부터 즉각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외주업체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서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작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진 50살 이모 씨는 컨베이어 시설에 몸이 끼어 동료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컨베이어를 돌리는 드럼의 고무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모자라서 볼트를 더 가지러 혼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찾아 나섰다가 이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제 CCTV가 없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고 현장에 CCTV 카메라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규모가 아파트 7, 8층 높이의 환승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철광석이 컨베이어에서 다른 컨베이어로 옮겨지는 구간입니다. 이 씨 등은 다른 4명과 조를 이뤄 작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소장과 안전 책임자, 다른 2명의 작업자가 더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씩 늘어서 있었고 간격은 서로 2m에서 5m씩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 감식이 중요한데요. 그 현장에서 그 합동 감식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국가수,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CCTV 화면이 없다 보니까 사고 경위 파악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작업장 안에 컨베이어 벨트 5개가 있고 그 가운데 1개를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발견된 곳은 작업하던 그 벨트가 아니라 정상 가동되던 다른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벨트 옆에 1m 20cm 높이의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고 그 중간에 가로 보호대가 2개씩 붙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진 이 씨가 발견된 곳이 부품을 가지러 가는 길에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설명이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감식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고 나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숨진 이 씨도 뭐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씨가 소속된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현대제철과 계약을 맺고 컨베이어 벨트 수리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화력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처럼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선 지난 2017년 12월에도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이때 진행됐었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육체 노동자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도 65세로 높여야 하는지를 놓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살입니다.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살이던 것을 높인 뒤론 그대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 변론을 열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아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1, 2심은 기존 판례를 이유로 들어 노동가동연한을 60살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 수명 연장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반면에 난간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장모 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65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왔습니다. 연금과 보험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육체노동 정년. 29년 만에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년에 갤럭시 시리즈 혁신 기술을 집대성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총동원해 개발한 스마트폰 갤럭시 S1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S10과 S10 플러스 등 4종류의 갤럭시 S1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와 언론인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 액티브 등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던 전례를 깨고 경쟁사인 애플의 안방에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기술 혁신을 집대성해서 미래 스마트폰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폰 업계의 경험 혁신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S10은 다음 달 8일부터 세계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군 댓글 공작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지금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은 정치 관여가 인정됐고요. 3,153회에 걸쳐서 SNS 댓글 작성의 정치적 의견이 공표됐다. 법원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부대원들의 정치 관여 댓글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을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은행으로 돌아오면 모두 폐기하는데요. 폐기됐어야 할 온누리 상품권 100여 장이 시중에 다시 유통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올라온 온누리 상품권 폐기 용역 공고입니다. 소상공인이 돈으로 바꿔간 상품권을 폐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올린 겁니다.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폐기 작업.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폐기될 줄 알았던 온누리 상품권이 지난해 말 다시 은행으로 회수된 겁니다. 유통이 됐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통이 되면 이제 다시 결국에는 환전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당 건들 이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일렬번호로 확인된 것만 만원권 114장. 공단은 일단 폐기업체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114장을 환수하면서 폐기업체로부터 돈도 돌려받았지만 아직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재유통되는 폐기 상품권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공단은 뒤늦게 상품권 폐기를 용역업체가 아닌 은행이 맡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 해마다 발행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처음으로 재유통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네, 이 온누리 상품권 유출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데 YTN 취재진이 폐기업체를 만나본 결과 내부에서는 유출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불과 한 달 만에 폐기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가 상품권을 빼돌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상품권 같으면은 이렇게 받을 때마다 스캔으로 하잖아요, 다 바코드로.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그대로 다시 재사용이 막 되잖아. 이게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어느 은행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폐기업체는 누가 빼돌렸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폐기업체 간부는 하청업체인 재활용센터 직원이 40여 장을 빼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파쇄기에 상품권을 상자째로 넣다 보니 일부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고 유출했다는 겁니다. 파쇄하고 재활용센터를 보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보니까 파쇄가 안 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직원이 그걸 가지고 유출해가지고 그걸 유통을 해주겠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다 했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경찰. 유출된 상품권 114장을 토대로 은행에서 상점, 상점에서 고객 순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현금처럼 돌고 돌기 때문에 지뢰의 범인을 찾을 수 없을 거라 단정한 겁니다. 폐기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통신 내역 조회도 없었고 유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둘러대는 폐기업체 말만 믿은 겁니다. 폐기를 담당한 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뭐 통신 내역 조사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그건 통신 내역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죠. 자체 말하자면 감사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조사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폐기업체의 잘못된 선택과 정부의 관리 태만, 여기에 경찰의 부실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유출된 상품권은 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어이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해 11월 귀임을 앞두고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잠적을 했었죠. 그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돌아간 것인지 북한 추격조에 의해서 납치된 것인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지난해 12월에 잠적을 했는데 그의 딸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탈리아 외교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좀 이례적입니다. 예. 과거 이집트 주재 장승길 대사나 또 스위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 부부가 잠적하고 망명했을 때는 그런 외교부의 공식 어떤 메시지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외교부 당국 또 의원들이 나서서 해명해 주는 걸 보면 이탈리아도 상당히 평양을 좀 의식하고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속도 있게 나온다 예. 이런 감이 듭니다. 네, 일단 돌아간 경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탈리아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딸이 조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건 좀 낮다고 비중을 낮게 비중이 봅니다. 낮다. 가능성이 낮다. 예, 물론 이제 라치 친북 인사인 그 라치 전 의원은 딸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성길 대리대사 부부가 그 대사관을 떠난 게 지난해 11월 10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적하신 딸은 11월 14일, 4일 만에 평양으로 이제 소환이 됐는데 예. 아마 그 조성길 대리대사 부부가 그 당시 이제 유럽 여행, 북유럽 여행을 늘 가고 싶다. 그래서 예. 그 핑계를 대고 대사관을 떠난 모양입니다. 근데 대사관 안에서도 아무리 대리대사가 그게 수장이지만 그게 반드시 국가보위성 지도원이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나가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딸을 불러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맞질 않았고 결국 4일 만에 이 대사관에서는 순발력 있게 평양으로 딸을 소환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판단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순발력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잠적을 했는데 왜 딸을 데리고 잠적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함께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이제 평양에서 예. 나올 때도 좀 낮은 외교관들은 가족을 꼭 몇 명씩 떼놔야 예. 되는데 그 대리대사라 그래서 딸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또 북유럽 여행을 가는데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건 대사관에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딸을 떼어놓았는데 아마 북한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성길 대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예. 딸이 아마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예, 여성 직원의 호송하에 예. 평양으로 압송된 셈입니다. 말하자면. 압송된 셈이다. 네. 그때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요. 이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납치 그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납치한 거다. 귀국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도 태용호 공사와 생각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용호 공사랑 함께 지난달에 그 태용호 공사 서울 송환을 위한 무슨 시민 단체까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태용호 공사는 이제 그 딸이 평양 송환 소식을 듣고 지금은 내가 대리대사를 서울로 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포기했다. 이것은 결국 서울로 올 경우 그 송환된 딸과 또 가족 친척들의 처벌은 엄청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성길 대리대사 역시 서울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제3국으로 이동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속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건대는 아마 미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미 들어갔을 가능성이 네, 이미 크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예. 아니면 아마 제3국에서 어떤 북한의 눈치라든지 또 자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예. 어떤 완충기를 좀 보내려고 어떤 미국이나 이런 직접 선택하지 않은 나라에서 대기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기 중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태용호 전 공사가 처음에 이제 그 탈북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고 한국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이제 딸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라고는 못한다. 앞서 이제 좀 처벌수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그 적대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과거 지금 32,200여 명이 탈북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와 있지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의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뭐 태영호 공사 가족도 그렇고 특히 조성길 대사 대리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이 높고 집안도 상당히 좋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처벌 강도가 높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산이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오면 또 북한으로서도 그만큼 정치적 손실이 크죠. 많은 비밀이 나가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차려지는 처벌 역시 엄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국으로 오면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으로 오면 더욱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장승길 이집트 대사나 그 고용숙 김정은 위원장 이모도 미국을 선택한 것이 대한민국에 오면 더 좋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가능성을 지금 딸의 어떤 북한으로의 압송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복잡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조성길 대사 대리는 이제 지금 40대 좀 중반이고 상당히 프랑스어, 이태리어 뭐 여러 가지 영어 외국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지금 북한과 대화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북한을 뭔가 탐색하는데 가장 적임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좋은 직장을 주고 뭔가 보호해 준다면 뭐 조성길 대사 대리도 거기에 호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아마 가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가정이지만 자기 가족 보호를 위해서 한 5, 6년 동안은 나의 존재를 은폐해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태영호 공사 넘어올 때도 그렇고 사실 이 탈북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자녀의 미래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딸이 압송이 됐기 때문에 이 이유는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지조하신 대로 이제 태영호 공사도 두 아들을 잘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보고 이제 탈북을 결정했는데 이 조성길 대사 대리 역시 이제 딸을 빼앗겼으니까 이제 어떤 보면 그 희망 하나가 이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나머지 아들 한 명은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족 관계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랬다면 뭐 천만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딸이 늘 그 눈에 어떻게 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또 비극이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네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엿새 정도 남았는데 미국 측에서 간혹 이 인권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의제를 부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뭐 약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해 이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권 문제를 꺼낼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 면전에서 그걸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건 또 타이밍이 아주 다 이제 근접해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가족 문제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좀 아량을 좀 베푸시오 이렇게 말해준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낮다. 네, 저희가 조성길 딸 북송 확인 때문에 이제 모셨지만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재를 풀려면 북한이 뭔가를 해야 된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발언이 이거거든요.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 내놓을지 관심인데 안찬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풍계리 길쭉은 풍계리를 폭파시키는 게 1차 답변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2차 답변은 결국 모든 이런 어떤 싱크탱크와 연구 시설이는 영변을 북한이 좀 양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영변에는 북한이 원자력 이 핵 기술을 가진 그 건물만 해도 400여 동이 존재하는 그야말로 북한 핵 원자력 기술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네, 상징적이죠. 지난 2007년에는 겨우 이제 냉각탑 하나 무너뜨리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냉각탑 하나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지만 이제 그런 제스처는 미국에게도 통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전면 사찰을 하라. 이런 용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준다면은. 근데 이거는 이미 그 남북 정상간에 만났을 때 상응하지
해당하는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여러 차례 그걸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이 어떤 종전 선언이라든지 또 평화 체제, 뭐 지금 연락관 이 호상 그 교환까지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이 영변에 대해서는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변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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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상회담이 조금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면 이번에 좀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비핵화와 이 상응 조치 간에 어느 정도 빅딜이 이뤄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 곳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자신이 아파트 입구를 통과할 때 차단기를 곧바로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진입 차단기를 피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멈추더니 경비실로 들어가 폭언과 함께 주먹질을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진짜. 상급자인 경비업체 관리자까지 함께 사과했지만 폭언은 계속됩니다. 야, 네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 하지 마. 야, 네가 이런 일 하러 들어왔으면 하고 굶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때린 남성은 아파트 주민인 43살 권모 씨.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는데 차단기를 바로 올리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경비원은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다쳤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관리 용역 계약을 담당하는 총무이사이다 보니 갑질이 계속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비원들의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주민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는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에 9천여 차례에 걸쳐서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민이 많이 찾는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1년 사이에 최대 8%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주요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의 가격이 올랐고 유일하게 짜장면 값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이 평균 2,369원으로 8.1% 올랐고 냉면은 평균 8,846원으로 8%, 비빔밥은 8,731원으로 7.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김밥이 한 달 사이 평균 4.4% 올라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 삼계탕, 냉면도 1% 안팎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대기로 배출된 수은이 우리 서남해로 유입돼 해저 퇴적층에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동일 박사 연구팀은 해양시류 도서관에 보관 중인 해저 퇴적물 시료 500개가량을 분석한 결과 대기를 통해 서해와 북동중국해로 퍼진 수은이 매년 21톤씩 해저에 쌓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하수를 통해 배출되는 수은은 강 하구나 연안에 쌓이지만 대기를 통해 배출되면 먼 바다까지 퍼져서 바닷물에 있는 유기물과 결합해 해저에 쌓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혜 부총리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의 노조가 된 뒤 교육부 장관의 첫 방문인데 유 부총리는 전교조가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고 말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호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방문이 미래 교육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밝혔습니다. 교육 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 교총이나 또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정호 위원장은 유 부총리의 방문이 7년째 지속하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힘써줄 것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전교조 방문은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계 최대의 청산 과제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전교조는 일제잔재 청산과 교육기본권 확립, 한반도 평화, 통일교육, 취미 있는 교육 실천 등의 제안서로 화답했습니다. 10명의 교육감 배출로 얻은 전교조의 자신감에 교육당국도 소통, 협력을 내걸며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전교조의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환경부 문건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로 먹칠하지 말라 이렇게 밝혔고요. 야당, 특히 한국당은 과거 정부와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이 문건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표적감사나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잠시 뒤에 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